글로벌에서는 틱톡의 영향력이 그 틱톡화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친구의 소식을 개인적으로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틱톡한테 죽는다. 작년부터 완전히 제도를 바꿔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최초로 모바일 기반으로 UX, UI를 좀 설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손으로 넘기는 스와이핑 기능을 잘 활용했고 짧은 호흡, 빠른 전개 이런 게 강점인데 다른 경쟁 서비스들이 바로 이렇게 따라잡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걸 좀 만들었으면 좀 더 확장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틱톡의 그런 기세가 줄었고 틱톡이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티타임즈 이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홍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틱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틱톡을 두 분은 좀 써보셨나요? 뭐 즐겨 쓰는 유저는 아니죠. 저도 아저씨들이니까 아무래도 틱톡보다는 같은 영상을 봐도 유튜브를 주로 더 보는 스타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최 대표님도 뭐? 저는 좀 몇 년 전에 한번 구독자 한 1,000명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한 2, 3주 동안 해서 금방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뭐 소셜 파워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워낙 외국인이라서 스팸 계정이 많아서 바로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스팸 문자 오고 그래서 좀 써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뭐 2, 3년 전에는 진짜 핫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핫하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저는 좀 한때 했었죠. 예. 저 기억납니다. 한 2, 3년 전에 그때 틱톡커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틱토커. 사실 틱토커라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가끔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은 나오는 틱토커라고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데 틱토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화제가 됐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틱톡이 위기다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현지 시간으로 6일에 이제 틱톡 서비스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워싱턴 DC 이제 법원에서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제 법률이라고 할게요. 그게 4월 달에 이미 나온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틱톡이 항소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4월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단 틱톡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유야 뭐 많은 분들이 좀 짐작하실 수 있듯이 뭐 중국계 기업이니까 틱톡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라든지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안을 내고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270일 안에 매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틱톡의 운영사 이제 바이트댄스가 반발을 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다시 이번에도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라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틱톡은 다시 항고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당시에도 2024년 4월에도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뭐 300대 50이었나 뭐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돼서 넘어간 법안이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뭐 위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뭐 굉장히 밀어붙인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대통령이 조금 연기를 해주면은 90일까지 연기를 해주면은 뭐 매각 시한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굳이 해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기한이 2025년 1월 19일이란 말이에요. 내년 1월 19일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게 1월 20일인데 그럼 그때까지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기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이 또 취임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틱톡이 지금 미국 유저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로는 한 15억 명 정도고 미국 유저가 1억 7천만 명 정도인데 자칫하면은 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 유저들을 모두 잃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틱톡이 위기에 있다. 우선은 뭐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틱톡이 그래서 금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자체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매각을 할 때 좀 누구한테 뭐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아니 일단 틱톡의 입장은 네.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틱톡이 중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중국 회사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게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중국 회사의 자기네 그 틱톡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과 기술력을 미국 회사에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적 어떤 자원을 넘겨버리는 이런 특히 뭐 알고리즘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넘겨버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국 법에는 알고리즘 뭐 넘기지 못하는 법도 있고 그래서 아마 틱톡이 쉽게 매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 입장은 매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공식 입장이고. 근데 이제 뭐 일부 더 인포메이션 이런 데를 보면 알고리즘 빼고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또 이렇게 알고리즘 빼고 매각한다든지 이런 다른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네네. 이제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죠. 근데 매각을 한다면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회사는 지금은 추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오라클 같은 회사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라클이 옛날에 그 트럼프 정권 때도 한번 그 틱톡을 매각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오라클이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었던 회사고 네네. 그때 오라클하고 월마트랑 같이 저희 둘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던 회사고 또 오라클이 지금 현재 틱톡의 그 미국 서비스의 인프라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클라우드를 대주고 클라우드에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틱톡이 엄청 큰 고객이에요. 네, 그러네요. 근데 틱톡이 만약에 어디 다른 아마존 같은 회사로 매각이 돼버렸다. 그래서 인프라를 글로 옮긴다. 그럼 오라클에서 엄청 큰 고객을 잃는 거거든요. 네네. 오라클한테 이 클라우드 고객이 제일 큰 고객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줌이고 하나는 틱톡이에요. 네네. 근데 줌이 올해 오라클을 떠났어요. 틱톡마저 떠나면 오라클 클라우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고객을 잡는 심정으로 틱톡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직접 이제 인하우스로 돌려버리겠다. 근데 자기 혼자로 뭐 인수할 수도 있지만 오라클은 이렇게 B2C 서비스는 안 해본 회사니까 네네. 인수해서 또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B2C 서비스를 하는 누군가랑 손잡고 내가 인프라를 댈 테니 네가 앞단의 운영은 네가 해라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전망이고요. 네. 뭐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맞아요. 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되는데 이게 빅테크들은 그 공정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독과점 이슈가 있다고 움직일 그러더라고요. 수 없을 것 같고 네. 또 일단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네. 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부동산 재벌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네네네. 관심 있다라고 옛날 LA 다저스 구단주 하던 분도 내가 한번 틱톡 인수할 해볼까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후보가 되고 있고 또 한 명의 또 흥미로운 후보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네. 얘기가 되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그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 줘라고 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뭐 난 틱톡한테 관심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현재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그때 이제 의회를 통과했을 때 이제 비판한 적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틱톡이 시장 가치를 추산을 하면 그래도 한 2,200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거를 그 정도로 받아낼 수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독과점 이슈. 네. 왜냐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이슈가 있어서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제가 들었었는데 네. 또 그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네. 고객 차원에서 좀 그런 이슈는 또 있겠네요. 또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네네. 날 이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원래 이 중국 기업한테 반감을 일으켜 놓은 건 트럼프가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틱톡을 매각하라 이런 얘기도 트럼프가 처음에 한 얘기거든요. 네, 20년. 근데 요번 선거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게 우호적으로 네. 틱톡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을 하고 실제 캠페인도 틱톡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틱톡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틱톡을 살리려면 나한테 투표해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태도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19일 날까지 매각을 해라는데 20일 날 취임이잖아요. 네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네네. 대법원까지 가보자라는 그쵸. 주의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이제 버텨보겠다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상황상 1월 19일 전에는 뭐 대법원도 이제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저희가 좀 약간 상식적으로 혹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뭐 정말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막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뭐 정보를 넘겼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있었죠. 그 2019년에 뉴욕 타임즈가 디지털 철의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철의 장막이라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그 갈등을 빚었을 때 그 서유럽과 동유럽을 나누는 경계로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네. 그 철의 장막이 뭐 사상적인 분리나 아니면 뭐 지형적인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넘어갔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10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이끈 것은 사실상 IT 산업이었고, 그리고 IT 산업은 정보와 데이터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견제 대상이 틱톡은 아니었고, 뭐 그때는 화웨이라는 회사였죠. 그래서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화웨이는 창업자가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통신 장비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나 아니면 뭐 평론가들의 생각은 성장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비호가 있었고, 그리고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네네. 맺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딱 지목을 해서 그 디바이스 및 통신 장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데이터 유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의구심을 나타냈었고요. 그때 화웨이는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보도라든지 미국 정부의 그런 의구심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왔고요. 그때 많이 이야기했던 게 백도어라고 해가지고 네네. 화웨이가 그 공급하는 디바이스나 통신 장비에 좀 숨겨진 소프트웨어가 예.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유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의 경우 엄청난 그런 경제 제재를 받았고, 네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틱톡의 경우 엄청난 글로벌 이용자를 모았고, 특히 미국에서 열풍이 진짜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한국보다 지금. 훨씬 더 네네. 뜨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졌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 또한 그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인들은 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막 바이트댄스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근데 뭐 얼마 전에 바이트댄스의 베이징 사무실에서 네네. 직원 2명이 미국과 그 영국의 언론인들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했다, 접근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틱톡에 가입해 있는 뭐 그렇죠. 그런 언론. 예. 예. 근데 뭐 그 틱톡의 입장은 이들이 뭔가 이제 그걸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언론인들이 틱톡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네네.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직원들 만나서 정보를 캔 게 아닌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거였다. 그래서 뭐 접촉했는지를 좀 알아보려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고, 틱톡이 이제 화웨이 다음 타자로 딱 지정이 돼서 견제를 받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화웨이 같은 경우에 중계기 보통 네트워크 이제 그렇죠. 중계기 하드웨어 보통 공급을 하고 그게 점유율 1위라고 제가 5G 특히 그렇죠. 중계기 같은 경우에 1위라고 들었는데 그때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뭐 의혹이랄까요 그런 게 그렇죠. 나오면서 제재도 시작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제재도 같이 엮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못 만들고 화웨이가 그렇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조명된 것은 아니고 네네. 부분적으로 의혹이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일관적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근데 틱톡이 사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한 1억 7천만 명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억에서 한 17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제 벌써 근데 틱톡이 금지된 나라들이 좀 있어요. 뭐 인도라든지 뭐 유럽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좀 제재를 한다고 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면 틱톡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틱톡을 명시적으로 틱톡 금지라고 한 나라가 대표적인 데가 말씀하신 인도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요. 국경에서 좀 갈등이 심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라고 이제 2020년부터 좀 꽤 됐죠. 꽤 됐네. 네, 꽤 그 이미 이제 중단을 해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조금 작은 나라들 아프간 네. 이런 데도 이제 2022년부터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네팔도 이제 2023년에 틱톡을 금지했는데 여기는 약간 사회적인 조화를 방해한다. 약간 좀 추상적인 근데 약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풍기문란이다.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완전 금지시킨 나라들이 있고요. 네네네.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약간 이거 미국 분위기에 좀 편승하는 건데 약간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중에는 약간 중국 기업에 대한 쟤들 정보 개인 정보를 좀 빼갈 수 있어라는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써도 되지만 정부 관련자들이 정보가 담기는 기기에서 쓰지 마 이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만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단말기, 뭐 공무원들이 쓰는 단말기들이죠. 컴퓨터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틱톡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이거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지 말지를 지금 대만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럽 같은 데들도 유럽도 명시적으로 유럽도 틱톡 사용을 공무원의 기기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말고 뭐 약간 영연방 하고 가까운 나라들, 영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나라, 뉴질랜드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 기기에서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금지한 나라가 늘어가면 이제 틱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당연히 큰 영향을 주겠죠. 특히 미국이 만약에 진짜로 틱톡을 금지시킨다면 틱톡 입장에서도 엄청난 그러니까 바이트 댄스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바이트 댄스 전체 매출의 한 25% 된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DAU 데일리 트래픽을 따지면 한 5%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참 좋긴 좋아요. 트래픽 비중은 5%밖에 안 되는데 매출 비중은 25%나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25%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조금이 아니죠. 엄청 큰 타격이겠죠. 그렇죠. 그 바이트 댄스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이 나머지 매출이 75%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75%의 상당 매출은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국 정부가 잘못 보이면 75%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 지키겠다고 중국 정부한테 찍히면 안 되거든요. 완전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된다. 마윈처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5% 지켰다 끝까지 고집 피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네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틱톡이 원래 사실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2015년에 미국에서 뮤지컬리라는 앱이 있었고 그게 지금의 틱톡의 거의 원형에 가깝게 한 15초짜리 뭐 음악을 배경에 깔고 막 립싱크하는 그런 쇼폼 만드는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이트댄스가 그거를 카피해서 중국에서 내놓은 게 이제 더윈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1년 만에 한 1억 명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래서 2015년부터 전 세계로 이제 점점 뭐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고 2018년도에는 그 더윈 이제 미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뮤지컬리를 인수를 하면서 새로 브랜딩한 게 이제 틱톡인 서비스 그리로부터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만 한 160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매출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1,200억 달러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메타가 1년에 벌어들이는 게 한 1,35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메타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은 틱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미국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상당 부분 깎여 나가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만 벌어들이는 게 또 어마어마하다. 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틱톡이 제가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위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 틱톡커이신 우리 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틱톡 라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틱톡 라이트가 올해 6월에는 뭐 다운로드 수 1위를 막 기록했다. 뭐 그리고 한 우리나라 MAU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틱톡과 틱톡 라이트 차이는 뭔지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상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좀 뭐랄까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건 아무래도 트래픽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 트래픽 리서치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틱톡의 월간 이용자 수는 400에서 500만 명 정도고 이게 1, 2년 동안 거의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틱톡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의 경우 4천만 명, 그리고 네. 인스타그램의 경우 2천만 명, 뭐 한물간 페이스북도 700만 명, 그리고 X의 경우 600만 명,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메이저한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이용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체류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1, 2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예. 말이죠. 그래서 좀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좀 분석해 볼 만한데 1, 2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1, 2년 전에는 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의 취재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 틱톡의 성장세에 굉장히 놀라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광고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왜 그럴까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힘을 못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스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실 틱톡의 숙명이 그거이긴 해요. 인스타와 유튜브 틈바구니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냐인데 뭐 중국은 이 두 서비스가 금지됐으니까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뭐 다른 나라의 경우 뭐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높은 포션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거기에 좀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서비스 특성도 좀 우리나라하고 좀 이거는 제 가설이긴 한데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그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스저우하고 항저우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뭐랄까 자기 표현에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좀 뭐랄까 대놓고 이렇게 그 뭐랄까 속된 말로 나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년 전에는 시장의 룰을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로 이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나 역동성이 많이 퇴색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틱톡 라이트가 요즘 굉장히 좀 떠오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큰 서비스의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라이트 버전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트라는 게 뭐 활성화를 위해서 본체와 분리된 뭐 가벼운 앱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틱톡하고 다른 거는 틱톡 본체 경우 촬영이라든지 뭐 각종 뭐 효과라든지 편집 도구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앱 자체가 좀 무겁고 그리고 용량이 좀 많겠죠. 편집 툴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다양한 수익화 옵션 그리고 광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재고 틱톡 라이트의 경우 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래픽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 영상 업로드하는 기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앱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뷰어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한국에서 틱톡이 사실 눈에 많이 안 띄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라든지 또 뭐 유튜브 쇼츠 컨텐츠라든지 그런 거는 화제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감성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중국의 그런 이용자들과 한국의 좀 이용자들이 틱톡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막 챌린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 라이트 같은 경우에 또 요즘 화제가 되는 게 현금 보상을 상당히 해주잖아요. 이게 실제 뭐 현금을 주는 건 거의 현금에 가깝나요? 그래서 뭐 사실상 현금이죠.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친구를 초대해서 뭐 미션을 혹은 뭐 미션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영상을 몇 개 이상 본다든지 일정 시간 이상 보면은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가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각종 플랫폼에서 좀 쓸 수 있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현금에 가깝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외에 또 어떤 식으로 혹시 뭐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이게 요즘 굉장히 좀 마케팅 분야에서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앱테크라고 해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그 광고 기법인데 지금 최근 들어 틱톡 라이트가 가장 규모감 있고 파격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상 시청을 뭐 하면 뭐 최대 3,000원까지 지원해주고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10번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5,000원을 최대 5,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근데 이제 파격적인 부분이 이제 친구 추천인데요. 친구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고 그 친구가 가입한 다음에 열흘 동안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본인과 친구에게 그 4만 원씩 그렇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심화 버전도 있어요. 이게 라운드라는 이벤트인데 1라운드는 2명. 이게 이걸 네네. 미션 수행하면 2라운드는 뭐 3명. 뭐 3라운드는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친구 추천을 계속 이게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다단계 아닌가요? 뭐 다단계죠. 예. 그래서 뭐 근데 다단계는 피해자가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없는 다단계죠. 모두가 행복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급 현금이 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까 제가 4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네네네. 뭐 2명에서 3명, 4명 들어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좀 커뮤니티에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내가 창출했다. 근데 이게 앱테크로 몇백만 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라이트가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난해 말에 출시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1년도 안 된 거죠. 뭐 네. 1년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최근 들어 이렇게 빠르게 이용자가 급증을 해서 어느덧 400만 명까지 MAU가 도달을 했어요. 이게 뭐랄까 국내에서는 본체에 가까운 그런 트래픽을 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사한 거를 봤더니 23년 12월에 출시했을 때는 막 16만 정도였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466만 명 뭐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얘기 들리는 거 보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완전 연말이 되면 또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또 이만한 약간 저희 또 2명 가입시켜서 열을 하면 25만 원을 준다고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누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어떤 날은 또 25만 원이고 또 어떤 날은 막 28만 원도 됐다. 하여튼 뭐 이게 시가처럼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좀 많이 모이는 주는 좀 낮췄다가 또 뭐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만한 규모의 현금 보상 방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근데 이제 뭐 틱톡이야 당연히 이 돈을 자기네 마케팅비로 소위 이제 태우고 있는 버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캐시워크라든지 그런 거랑 비교했으면은 그냥 이 비용 금액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구조도 좀 비슷한 건가요? 일단 금액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캐시워크 아무리 걸어봐야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그 온라인 검색해 보니까 뭐 600만 원 번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나게. 한 달에 600만 원 번다는 게 이게 직장 월급 다 해도 이밖에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마케팅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캐시워크 같은 이런 리워드 프로그램들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보통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캐시워크를 예를 들면 걷는다든지 아니면 퀴즈를 푼다든지 무언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다단계거든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어떤 열흘 동안 미션을 다 수행하면 나에게 보상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보상 방법은 뭐 친구 추천하면 뭐 어떤 리워드 준다 이런 건 이미 있었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커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야 너 한번 추천해라고 한번 가입해봐라고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이제 얘가 열흘 동안 출석 체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야 오늘 지금 출석 체크해 뭐 이런 관리까지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그 행동까지 이제 일상이 되니까 일이 된 거네 일이 막. 그렇죠. 일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인들 다. 그러니까 추천 방식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뭐 게임 같은 거 네. 이렇게 하트
그쵸. 친구한테 보내면은 뭐 친구가 눌러주면 하트 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이제 크레딧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이제 추천이나 이런 거는 게임 업계에서는 일상화된 네네네. 그 방식인데 게임 업계에서 주는 건 대부분 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게 이 프로모션의 엄청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뭐 물론 뭐 이게 뭔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뭐 잘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사실 그걸 흔히 돈을 주고 고객을 데려온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토스증권의 경우 가입만 해도 몇 개 주식을 랜덤으로 이렇게 쏴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 핑크하고 차이라는 그런 앱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결제 서비스였는데 그 경우 이용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결제액에 따라 특정 비율로 적립액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돈으로 한 1-2% 정도를 실제로 돈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좀 더 이게 인터넷 업계 역사를 거슬러 보면 2000년대 초반 페이팔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결제 서비스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송금 수수료를 다른 금융 서비스에선 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페이팔은 대신 내줬어요. 그 이용자들의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이용자들 돈 주고 사는 거죠.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현금성 예. 보상을 통해. 그래서 뭐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실제로 수천억 원의 돈을 태워버렸는데 네. 그래서 뭐 비판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니들 이거는 좀 장난질 아니냐. 근데 페이팔은 이렇게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유료화를 했고 그 수천억 원의 번을 불과 1-2년 만에 다 회수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지금은 그리고 엄청난 뭐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뭐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돈을 주고 고객을 데려온 행위가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용자의 그 이용 패턴을 엄밀하게 그렇게 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거의 뭐 과학에 가까운데 뭐 쉽게 말해서 이용자를 이렇게 데려오고 이용자들이 확실히 돈을 그만큼 가져다 준다, 나중에 벌어다 준다라는 그런 가설 아래 진행을 하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 틱톡이 우리에게 뭐 5만 원을 줬어요. 네. 근데 내가 틱톡에 유입이 돼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몇백만 원치의 광고를 봐준다라고 하면 틱톡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땡큐인 거죠. 땡큐죠. 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 이제 LT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고객이 생애 기간 동안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사실 100% 이걸 측정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용자가 어떻게 튈지 모르고 서비스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딱 공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객 획득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이들이 네. LTV로 얼마를 했을 때 이건 충분히 그 수시 타산이 많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굉장히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커머스 회사들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방문을 했다. 라고 하면 공짜로 결제하게 해주고 네네. 뭐 게임 회사들도 오랜만에 방문했다. 공짜로 막 아이템 주고. 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이할 바가 없는데 틱톡이 좀 다른 앱테크에 비해서 많이 주니까 좀 이렇게 화제성 눈에 띈다. 눈에 띈다.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뭐를 사라고 할 때 쿠팡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 네이버 웹툰 앱 있잖아요. 네네. 그 시리즈 앱 거길 통해서 들어가면 적립금을 웹툰 쿠키를 줘요. 그래서 쿠팡은 무조건 거길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돈 쓸 거 어차피 똑같. 쿠팡에서 뭔가 사야 되는데 네. 그냥 쿠팡 앱을 열지 않는 거죠. 한번 조금 귀찮지만 한번 네이버 시리즈로 거쳐서 가면 한번 미끼를 하나 물고 네, 가면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 미끼도 쿠팡 물고.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자기 고객을 데리고 와 준 거니까 네네. 거기에 리워드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쿠팡 리워드. 결제액에서 일정 부분을 그 쿠키라는 리워드를 받으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와 관련해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플랫폼들이 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치킨 3만 원 시대가 열렸다. 너무 힘들다. 서민들 이런 얘기 하는데 좀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배달의 민족에서 10,000원대로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막 네. 특정 조건에 따라 쿠폰을 뿌리고. 근데 그런 모든 서비스들이 다 하고 있어서 좀만 발품을 팔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재화를 살 수 있다. 근데 다만
자기 통제력이 좋아야 되죠. 만약에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통제력의 싸움인데 이렇게 낚여서 들어왔다가 내가 괜히 실컷 써버리면 안 써도 될 10,000원을 또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싸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하고 교류를 하면 마케터들이 T를 조심하라고 해요. MBTI에서 T 성향들은 얘들은 이제 먹튀를 한다. 그러니까 먹튀가 아니라 딱 그것만 소위 이제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 그러죠. 체리 피킹. 한다. 근데 T 말고 F인가요? 예, 반대인 것 같아요. F 분들은 이제 빠져들면 오, 싸다 이분들은 이러면서 이제 쉴 사게 새 없이 되는. 이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마케터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40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근데 돈이 막그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딱 먹고 튀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 20, 20대 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빠져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와 싸게 산다 하면서 재밌게 하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빠져드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요즘 마케팅 업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회자분 질문이 이게 저기 뭐 잘하는 걸로 봐야 될까 네네. 비판의 아이고. 소지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비판의 소지가 보통 이제 뭐 다단계 아니야? 라는 거. 그렇죠. 뭐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의 소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단계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단계이긴 맞죠. 그죠, 그죠. 멀티레벨로 가는 건데 결국 그 일반 다단계는 내 돈을 태워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내 돈이 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내 돈 태우는 게 아니고 손해 보는 거는 오직 틱톡이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중독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플랫폼이 다 중독을 그렇죠. 추구하죠. 그래서 내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네. 그 요구를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인데 결국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그 DSA라는 법이 있거든요. 유럽엔 네.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틱톡 라이트 프로모션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프로모션 하면 지금은 금지돼가지고 금지돼서 이제 불법이 됐어요. 이 프로모션 자체가. 그 프로모션 금지시킨 그 DSA 법 중에 저촉되는 네네. 게 그 중독을 유도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이 틱톡이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법화한 거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기는 좀 보고 있는 거네요 이게 또. 근데 저는 이제 중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플랫폼이 다 중독을 유도하고 그렇죠 사실 들어와서 맛있는 초코파이도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결국 기업은 고객이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중독되길 원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 될까라는 의심은 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내가 마케팅비를 이만큼 내가 손해 보고 뭐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뭐 말리기도 쉽지 않고 저같이 그냥 다음날 탈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좀 보는데 이게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게 좀 감성에 참 안 맞더라고요. 이게 저거는 삭제한 이유가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 영상이나 그 틱톡에서 나오는 영상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어차피 만든 숏폼 콘텐츠를 틱톡에만 올리거나 유튜브에만 올리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올릴 거면 둘 다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틱톡 그렇죠. 특히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틱톡을 메인하는 분들도 많지만 더 많으니까 유튜브가 그러니까 틱톡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웠거든요. 저도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너무 정신이 없고 제 감성이 좀 맞지 않더라. 제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아재라 듭니다. 그런 게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틱톡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제 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틱톡이 그래도 굉장히 힘을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을 막 위세가 상당하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지표들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틱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숏폼 뭐 15초에서 한 1분 내외의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이용 시간이 한 58분이 나온다 그래요. 유튜브는 오히려 47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 이 틱톡이 사실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또 틱톡이 바꿔놓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숏폼이라는 것을 처음 등장을 시켰고 거기에 뭐 인스타그램이 먼저 대응을 했고 릴스로 그 다음에 거의 뒤이어서 유튜브가 쇼츠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쇼츠랑 릴스랑 틱톡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쇼츠랑 릴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미끼 상품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결국엔 쇼츠를 보다 보면은 또 원래 컨텐츠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인스타그램도 또 릴스를 보다 보면은 뭐 그 사람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보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반대로 유튜브랑 인스타도 그냥 쇼폼 플랫폼이 되어가는 것인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 뭐 그 정답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 유튜브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좀 성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쇼폼만 하는 크리에이터 굉장히 많아졌고요. 맞아요. 그 인스타 릴스나 이제 뭐 그 틱톡 세 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세 개 다 돌리는 이런 네. 그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또 옛날 롱폼 크리에이터 중에 롱폼의 일부를 따서 이제 쇼폼으로 만들어서 그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이용하는 그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쇼폼이 더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쇼폼이 하나의 그 어필하는 그 고객 유도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마케팅 창구가 아니고 네네네. 쇼폼 자체가 유튜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되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뭐 당연히 유튜브가 쇼폼 플랫폼으로만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예.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쇼폼을 많이 보고 유튜브가 그걸 사실 노려서 이 뭐라고 하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보상도 많이 쇼폼을 주고. 굉장히 많이 띄우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오죽하면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내기를 한 게 일주일 동안 쇼폼을 누가 더 짧게 보나 이런 내기를 덜 보나 말씀이신 거죠. 조금 보나 왜냐하면 네. 그게 자꾸 들어가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죠, 보고 있는 한 이런 시간씩 경우 넘기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냥 메인 화면에 떠서 한번 클릭했다가 30분이 어느 순간 지나가 있고 네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 입장에서는 쇼폼을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틱톡의 경우 되게 잘 기회를 살렸죠. 네네. 그래서 좀 틱톡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최초로 모바일 기반으로 UX, UI를 좀 설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는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이렇게 UI, UX가 설계가 됐고 이걸 여기서 이제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틱톡은 정말 처음부터 서비스 기획을 그 모바일 기반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손으로 넘기는 스와이핑 기능을 잘 활용했고 짧은 호, 뭐 빠른 전개 뭐 이런 게 강점인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여기서 더 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경쟁 서비스들이 보통 유튜브 뭐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내놓고 뭐 근데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따라잡기가 어렵기 마련인데, 근데 이들이 바로 이렇게 따라잡는 시간 동안에 뭐 좀 새로운 걸 좀 만들었으면 좀 더 확장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데 또 이게 SNS 플랫폼이라는 게 뭐 확장하고 싶은 건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는 건데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노우랑 스냅챗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스노우의 경우 되게 이렇게 안면 인식을 통해 이렇게 꾸미기 기능을 통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켰잖아요. 필터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후로 SNS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스냅챗의 경우 일정 기간 메시지가 지워지는 좀 특수한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이뤘는데 또 그 다음이 없다 보니까 또 좀 애매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사실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당장은 뭐 우리가 많은 것을 소비하는 방식을 또 바꿨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요리 채널 같은 것도 이제는 저도 즐겨보는 이제 쇼츠 요리 채널이 있는데 그 리듬으로 뭔가 레시피를 막 보다 보니까 풀로 나오는 거는 너무 긴 거예요. 막 빨리빨리 재료 보여주고 막 탁탁탁탁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음악 같은 경우에도 K-팝 보면 뭐 비판도 많지만 대부분 챌린지를 좀 염두해가지고 곡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 뭐 콘서트를 소비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또 바뀐다고 하고, 또 소셜 미디어 자체를 좀 바꿔놨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라는 게 소셜이랑 미디어가 합쳐진 거라면 틱톡은
소셜이랑 미디어를 완전 분리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구들 피드 기반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틱톡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그냥 막 미디어를 뿌려주기만 하면서 이게 말이 SNS인 거지. 친구들은 뭐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새로운 거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 관심사 막 이거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쇼츠랑 사실 릴스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내 친구들 소식만 딱딱딱딱 확인하는 그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막 새로운 거 뜨고 거기에 광고도 섞여 뜨고 이제 그런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틱톡이 생각보다는 더 확장이 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MAU 성장세가 좋기는 좋은데 여전히 좋은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국내에서는 좀 제한적인데 네네. 글로벌에서는 그 틱톡의 영향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틱톡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이 떨어지는 현상. 네네. 이게 페이스북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네. 소셜 미디어를 포기한 거예요, 사실상. 아, 그냥- 소셜을 포기한 거. 네, 네네. 그 옛날에는 친구의 소식을 개인적으로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게 이제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목표였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이제 제도를 바꿔가지고 아 이제는 이러다가 틱톡한테 죽는다. 네네. 왜냐하면 틱톡이 잡아먹는 시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이 사용자의 시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미디어들은. 네네. 근데 틱톡한테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친구 얘기로만은 이 경쟁이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 이제 틱톡화 한다라고 선을 하고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영상, 네네. 관심 있는 이야기. 혹은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북 요즘 하다 보면 짜증날 정도로 아 맞아. 그 약간 가십성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나 짜증이 나지만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노리고 이제 한 건데 결국 이게 약간 전부 다 모든 이 SNS들이 약간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통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가십성 컨텐츠와 그냥 눈요기성 컨텐츠만 잔뜩 있고 뭐 친구와의 소통 이런 건 이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말씀하신 대로 거의 처음 보는 분들이 이 사람이랑 친구 아닌데 한 분들이 한 반 이상인 것 네. 같고 나머지는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던 그대로 끌어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고 나머지 광고 있고 네. 그 친구 거는 가끔 친구 글이 떠가지고 보다가 뭔가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아, 심지어 검색 기능도 안 좋잖아요. 네, 검색도 너무 안 좋고 뭐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다 따로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던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틱톡이 그러면은 원래 목표가 뭐였을까? 이제 틱톡이 유튜브를 뭐 대체할 수 있을지 혹은 대체하려고 했을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뭔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틱톡은 점점 유튜브처럼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유튜브는 좀 틱톡처럼 계속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틱톡이 처음에는 15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1분, 3분, 그리고 10분까지 늘린 다음에 올해 초에 30분 테스트를 했고 올해 5월에는 60분짜리 영상 올리는 걸 테스트를 뭐 했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테크크런치라든지 그런 곳에.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들한테도 1분 이상 올려라. 그래야 너네 이제 광고 수입을 좀 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독려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최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일단은 지금 글로벌 단위로 좀 틱톡의 기세가 뭐 끊긴 거 좀 줄어든 건 맞은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외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초에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거론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거론했는데 인스타그램의 앱 다운로드 수가 틱톡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다 그 총 다운 건수가 뭐 한 7억, 8억 정도 비슷비슷한데 인스타그램이 좀 더 많게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좀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은 좀 오래됐거든요.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틱톡은 아직 그 2016년, 17년 나왔으니까 7, 8년 정도밖에 안 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좀 틱톡의 그런 기세가 줄었고 틱톡이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는 네. 충분히 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둘의 대결이라고 뭐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인스타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거를 궁금한 게 숏폼과 롱폼의 대결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영상 플랫폼 사이의 대결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로 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이 정말 잘 되면 유튜브를 대체는 할 수 있나? 뭐 이 생각도 들고.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안 된다고 네. 봐야죠. 지금 인스타그램도 못 이기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기능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규제 이슈가 있어서 계속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의사결정에 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 다만 좀 뭐랄까 버티컬 이상의 트렌드나 아니면 그런 시장성을 계속 가져가진 않을까. 이 정도는 좀 뭐랄까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대,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도 뭐 청소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쓰고 있고, 좀 봤던 걸로는 하여튼 18세에서 24세가 최다 이용 그룹으로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들이 틱톡을 쓸까?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차례 이 세대가 뭐랄까 틱톡 세대라고 할까요?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면은 그 밑에 세대도 틱톡을 쓸 것인지, 뭐 그리고 틱톡이 더 이상 확장성을 정말 가져가지 못한다면 뭐 지금 뭐 미국 그 이슈와도 별개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네, 또. 그게 우리 페이스북을 보면 네네. 페이스북에 다 아재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마 그 30대 초중반이나 20대 후반에 페이스북을 시작한 10여 년 전에 네. 뭐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그때 시작한 분들이 지금도 페이스북 열심히 쓰는 거고, 그 뒷세대들은 페이스북을 안 따라왔기 때문에 네네. 페이스북이 지금 아재들만 쓰는 서비스처럼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더 데리고 오려는 그 어떤 노력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인스타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젊은 사람 노력을 안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재들만 쓰는 서비스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틱톡이 지금 주 메인층이 지금 10대, 20대는 아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더 관심이 많은 세대란 말이죠. 네네. 뭐 재밌는 거 아니면 뭐 예쁜 거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면 다른 정보를 고파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재테크라든지. 네, 그런 콘텐츠를 이제 틱톡이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정보성 콘텐츠. 그럼 당연히 이 숏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롱폼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변화를 계속 해줄 수 있느냐에 그 결과에 따라서 네네. 새로운 시대도 유입하고 기존 시대는 계속 쓰는 이런 서비스를 갈 테죠. 그래서 저는 제 뭐 추측으로는 틱톡은 유튜브화가 점점 될 것이다. 네. 유튜브는 당연히 이제 숏폼 같은 걸로 이제 틱톡의 장점을 이미 안아 버렸고, 틱톡은 유튜브의 장점을 안지 않으면 점점 이 시대의 발전과 네네. 이용자들의 나이 먹음과 함께 이제 변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 먹은 이용자들이 그대로 잘 데리고 가려면은 네. 뭔가 그런 1분, 3분, 5분 네. 혹은 더 긴 네. 그런 폼을 좀 준비를 해놔야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담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려는 노력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크리에이터들의 또 수요도 네, 그냥 네. 짧은 거로만 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긴 걸 하고 싶은 수요도 있을 테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튜브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은 결과적으로 그 틱톡을 막아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틱톡이 너무 빨리 이제 사용자들의 시간을 또 좀 잡아먹으니까. 어린 친구들의. 네. 그러니까 특히 인스타그램하고는 완전히 겹쳐요. 네네네. 이 고객층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릴스 같은 걸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막는 데 성공했죠. 완전히 네, 뺏길 네. 수 있었던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틱톡이 갖고 있는 한계들도 이제 릴스나 이런 것도 이제 갖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계속 트렌드는 계속 뭐 바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전에 마이스페이스가 SNS에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거였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뭐 싸이월드 있었고, 그러다가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뭐 스냅챗, 그 다음에 지금 뭐 인스타그램, 지금의
뭐 틱톡까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버티컬한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좀 성인들을 위한 좀 그 성인물을 담은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정말 어린 친구들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아마 그 계속 그 젊은 세대들은 어쨌든 이제 1020들은 기본적으로 뭐 3040하고는 그렇게 섞이고 싶지는 않고 자기네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것이고 좀 뭐 틱톡이 여기서 얼마나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서비스가 늙어가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세대를 다 그러니까요. 안을 수 있으니까 이용자가 늙어가는 걸 걱정 안 하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퀴즈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갓난쟁이부터 아마 거의 시작해서 거의 노인들까지 다 다 유튜브 쓰이- 안에서 다 정보를 얻고 재미를 얻고 하니까 거의 유튜브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 뭔가 좀 틱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이번 그런 금지 이슈와는 좀 별개로 뭐 트렌드적인 면에서 봤을 때 틱톡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다고만 볼 수는 좀 없겠네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대응을 그래도 잘했고 뭐 본인들의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아니 지금까지 뭐 기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틱톡의 그런 장점들을 빨리 흡수를 해서 그거를 본인들의 서비스화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쪽에서는 한때 틱톡 MCN 모델이 유행했거든요. MCN 네네. 이제 이 틱톡커를 MCN 이 양성해주는 유튜브가 그 MCN 모델 유튜브라는 이제 생태계 안에서 MCN 모델이 나온 것처럼 네네. 틱톡 기반에서 MCN 모델이 이제 많이 그 시도가 됐어요. 실제 틱톡 지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쉽게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이 안 됐어요. 지금 뭐 그렇게 큰 성취를 낸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고 매출 100억 넘는 회사조차도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뭐랄까 틱톡의 좀 뭔가 생태계의 좀 한 단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근데 이제 합니다. 그런 MC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뭐랄까요 주제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뭐 양성을 많이 했나요? 뭐 다양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이제 뭐 셀럽들이죠. 뭐 이제 예. 엔터 콘텐츠가 좀 주가 됐었고 네네. 그리고 뭐 지식 쪽도 이게 들어오려고 했었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되게 그 연예인이라든지 네네네. 이들도 좀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틱톡 MCN 회사들이 그걸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사실 유튜브랑 사이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생태계 자체의 규모라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은 근데 이들이 사실 디지털라이징에 참여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네네. 다 온에어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뭐 신동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덩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2, 3년 전이었는데 이들이 다 유튜브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틱톡이 이 수요를 흡수를 못 해가지고 좀 뭐랄까 규모화나 대형화에 실패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쇼폼이라는 게 그 원래 롱폼에서는 좀 뭐 그 연예인들이 많이 그 인터뷰 콘텐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그런 거 보면 인터뷰라는 그 콘텐츠도 유지하고 그 안에 약간 그 광고도 하나 중간씩 끼워 넣잖아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넣죠. 근데 쇼폼은 거의 그냥 하나의 그 콘텐츠 자체가 광고로만 채우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광고거나 광고가 아니거나가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중간에 한 뭐 2초만 광고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롱폼으로 가면 중간중간 광고도 한 번씩 끼워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쇼폼은 그냥 광고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광고만 할 때는 고객 만족이 이용자한테 만족을 주기 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쇼폼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콘텐츠를 계속 만족을 주면서 광고를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광고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쇼폼의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생태계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다가 지금 나름 굳건해졌거든요. 이제 네네. 단가도 이제 정확하게 다 나왔고 셀럽들의 뭐 파워라든지 아니면 화제성, 뭐 조회수, 뭐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따라 뭐 이제 단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 회사들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경영적 판단을 낼 수가 있죠. 여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얼마 벌 수 있겠다. 근데 좀 틱톡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실패했고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지금 틱톡의 그런 미국의 제재, 틱톡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제 여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저희 티타임즈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제재를 받으면서 뭐 휘청하기도 하고 뭐 한참 동안 신제품을 거의 못 내놓을 정도, 신제품 스마트폰을 못 내놓을 정도로 몇 년 동안 못 내놓을 정도로 좀 타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실 틱톡도 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하여튼 또 지켜보고 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또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이렇게 살려줄지 뭐 실제로 또 틱톡의 그 CEO가 뭐 일론 머스크와 또 뭐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좀 도와달라라고 뭐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또 뭐 한번 지켜보면서 또 한국에서 또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바쁘신 시기에 또 네. 오셔가지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